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설치 후 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이 시간은 리눅스 기초 과정으로 한 강의 과정으로 넣었습니다. 리눅스 설치한 후 해야 할 일은 부팅하여 리눅스 세계로 로그인을 하는 것입니다. 리눅스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달리 로그인 과정이 있는데, 로그인 과정은 리눅스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작업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리눅스를 로그인한 후에 시스템 과정을 마쳤을 때 리눅스 시스템을 종료하는 방법이 리눅스 처음 사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스템 종료를 컴퓨터의 파워를 무작정 누르거나 리셋을 간단히 누르는 것은 리눅스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런 과정은 더없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 종료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눅스 시스템 부팅 과정입니다. 리눅스를 설치한 후에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설치 과정에서 선택한 부트로드의 종류에 따라 부트로더 화면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트로더는 두 가지가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얘기했었죠. 부트로더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리눅스나 그 외의 운영체제들로 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리눅스는 그룹과 리로드 등 두 가지 부트로드를 지원합니다. 부트로드 화면에서 부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리눅스를 부팅하는 방법은 부팅 과정 화면에서 엔터를 누르거나 일정 시간 키보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리눅스로 부팅이 이루어집니다. 윈도우와 같은 운영체제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면 윈도우의 부트 정보가 표시될 것입니다. 윈도우로 부팅하려면 방향키를 이용하여 부팅하고자 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한 후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부트 커널 이미지 메시지 화면이라 불리는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리눅스로 시스템이 부팅될 때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것이 커널이라는 것입니다. 부트 커널 메시지 화면은 시스템의 하드웨어 정보를 보여주는데, 커널 메시지상에 나오는 하드웨어 정보를 커널에서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인식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리눅스 커널에 의해서 시스템 메시지가 출력된 후에 이니트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여러 종류의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시스템 초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메시지들이 출력되고 나서 리눅스의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로그인 화면은 사용자의 시스템마다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은 X윈도우 환경 지원 여부에 따라 X윈도우 화면이나 텍스트 환경의 콘솔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 로그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로그인이라는 것은 리눅스 시스템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리눅스 시스템 안, 즉 쉘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웹페이지에 저희가 접속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을 겁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페이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인증을 받게 하죠. 그것과 똑같이 리눅스라는 에서도 로그인 과정이라는 것은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증 절차를 거쳤을 때 시스템 안, 즉 쉘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환경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업 환경이나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자신의 공간이나 데이터들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마다 고유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해 해당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만이 리눅스 시스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그인 과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X윈도우 로그인에 대해서 보면, 시스템을 시작했을 때 X윈도우로 부팅이 이루어지면 지금과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사용자 이름 박스 안에
루트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죠. 이때는 가장 처음 레드햇을 깔고 난 뒤에 로그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뒤에 사용자를 추가해 놓았다면 사용자 이름에 추가된 아이디를 넣으면 되겠죠. 그런 후 엔터키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비밀번호를 넣고 엔터를 누르면 로그인이 이루어집니다. 로그인 화면 하단에 있는 세션을 클릭하면 가운데 보여지는 부분이죠. 언어 세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있는 세션을 클릭하면 X 윈도우에서 사용할 오픈 데스크 환경을 선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콘솔 로그인과 로그아웃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레드햇 리눅스 리리즈 9라는 메시지가 리눅스 시스템이 레드햇 리눅스 9 배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화면이 작아서 그러는데요. 처음에 뜨는 콘솔 화면에서 가장 위쪽에 보여지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스리크라는 레드햇 리눅스 9 별명인데요. 그 별명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에 보여지는 것이 커널 2.4.20-8 on i686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9 커널 버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i686이라는 것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의 CPU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키텍처에 따라 i386, 486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지는 로컬 호스트는 여러분의 리눅스 컴퓨터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리눅스 설치 과정 중에 네트워크 설정에 호스트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로컬 호스트를 보여주고 이름을 지정하였다면 그 호스트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 콜론 뒤에 있는 프롬프트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소문자 루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패스워드 콜론이라는 리눅스 과정에 설치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로 로그인하게 되고 여러분이 가장 처음 접하는 프롬프트가 뜨게 됩니다. 그 프롬프트의 창이 아래와 같이 보여지는 이미지인데요. 루트, dhkey, 슬래시 루트, 우물정자, 그리고 프롬프트, 대개 커서가 있는 상태죠. 이거 상태를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박스로 검게 보여지는 것이 명령어 대개 커서이고요. 우물정자는 프롬프트 기호를 뜻하고 슬래시 루트는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위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dhkey는 만약에 네트워크 상태에서 이름을 로컬 호스트를 주고 이름을 주지 않았다 하면은 로컬 호스트를 보여주고요. 사용자 이름을 주었다면은 dhkey과 같이 그 위치에 사용자 호스트 이름이 보여지게 됩니다. 앞에 가장 앞쪽에 보여지는 루트는 루트로 로그인한 루트 계정, 즉 내가 어떠한 계정으로 접근했느냐라는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이제 시스템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작업을 마친 후에는 시스템을 종료해야 하는데 리눅스 시스템은 도스나 윈도우 운영체제와 달리 시스템을 종료하기 위해 무작정 파워를 끄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리눅스는 시스템이 종료될 때까지 커널 메모리상에 프로세서들이 작동하고 있어 이러한 프로세서를 중지시키지 않고 파워를 끄게 되며 리눅스 시스템의 파일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심각한 결함을 가져오게 되어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리눅스 시스템을 종료할 때는 항상 셧다운을 하여 시스템이 안정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셧다운입니다. 이 명령은 오직 시스템 관리자 계정인 루트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할 때는 반드시 루트 계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셧다운 뒤에 옵션, 시간, 경고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 옵션들로는 -t, -k, -r, -h, -c, -f, now, +m, HHMM 등이 있습니다. 이때 명령에 따라서 now라는 것을 주게 되면 지금 바로의 형태로 해서 셧다운을 시키겠다는 것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t와 시간을 주어서 바뀌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서 나 이걸 종료시킬 거야.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이런 시간 등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프로세서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이 -t 옵션을 쓰는 경우고요. 리부팅을 하겠다 할 때는 -l을 쓰시면 됩니다. 기타 이런 명령들을 통해 옵션들을 통해 같이 사용하셔서 적절하게 시스템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윈도우의 KD 데스크탑 로그인 화면에서 셧다운 하셔도 되겠죠. 지금 같은 명령은 텍스트 기반의 환경에서 옵션을 주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X 윈도우 환경에서는 셧다운 명령을 눌러서 재시작을 선택해서 재시작을 하거나 바로 종료하겠다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눅스 명령어에 대한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실행 파일. 도스나 윈도우즈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가 리눅스를 접할 때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실행 파일에 관한 것일 겁니다. 도스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실행 파일 대부분 momo.exe 파일로 알고 있어 리눅스 실행 파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눅스 명령어와 리눅스 운영체제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 기억 속에 윈도우즈의 실행 파일이라는 것을 개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혼동을 좀 피할 수 있어요. 리눅스 실행 파일은 도스와는 달리 파일명에 com, bat, exe와 같은 확장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스와 같은 확장자가 없다면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실행 파일이 작동할 수 있을까?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리눅스는 확장자 구분 없이 실행 가능한 파일과 비실행 파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 방법에 대해서는 파일 구조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죠. 리눅스 파일을 사용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파일의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눅스를 포함한 유닉스 운영체제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눅스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명령어의 첫 번째, 파일 및 디렉토리 보기, ls라는 명령으로 이 기능은 dir, 도스의 dir과 같은 기능을 가진 파일 목록 출력 명령어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ls 뒤에 옵션을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셧다운과 같이 옵션을 추가하여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이 없을 때는 가장 간단히 보기, 윈도우즈에서 간단히 해서 파일 목록 보는 거 있죠? 그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 다른 기능들은 옵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l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파일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종류가 무엇이냐, 퍼미션, 사이즈 등 기타 정보들을 자세히 보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 두 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명령인 파일 복사입니다. 이 기능은 파일을 말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으로 cp라는 명령을 씁니다. cp에 옵션을 놓고 원본 파일과 대상 파일 또는 cp 명령의 옵션과 원본 디렉토리, 대상 디렉토리를 통해 명령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로는 A, B, D, F, I, L, P, R, S, U 등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서 아마 -p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즉 소유, 그룹, 권한, 허용 시간을 보존한 채로 복사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파일 삭제 명령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에 사용하는 것으로 rm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건 역시 옵션과 파일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으로는 -t, -f, -i, -r, -v가 있습니다.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는 d를, 메시지를 주고서, 즉 윈도우에서 사용할 때도 파일을 지우려 할 때 정말 삭제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를 묻고 있는 것들을 보셨죠. 그것과 같이 메시지를 갖다가 주고서 삭제할 것이냐, 또는 메시지가 없이 강제로 삭제할 것이냐, 그런 옵션들을 선택해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삭제할 때는 rm 명령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렉토리 변경 cd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도스에서도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도스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디렉토리에서 다른 디렉토리로 경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이동할 때는 cd 디렉토리명, cd의 슬래시 디렉토리명을 통해 경로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때 역슬래시를 도스에서는 사용했었지만 유닉스에서는 슬래시를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사용 방법의 첫 번째 보여줬던 명령은 절대 경로라고 불려지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슬래시가 있었던 것은 상대 경로라고 불립니다. 절대 경로는 새로운 디렉토리로 경로를 변경할 때 쓰이고요. 상대 경로는 현재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로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절대 경로를 이동할 때, 상대 경로에 이동할 때 적절히 두 가지 명령어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디렉토리 생성 명령입니다. mkdi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말 그대로 새로운 디렉토리를 신규 또는 추가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사용법은 mkdir 옵션 생성 디렉토리, 이때 복수 지정이 가능합니다. mkdir 옵션 생성 디렉토리 역시 절대 경로냐 상대 경로냐 두 가지 명령인 것을 아실 수 있죠. 이때 -p라는 옵션은 지정한 하위 디렉토리까지 한 번에 생성하려 할 때 -p라는 옵션을 줍니다. 디렉토리는 절대 경로를 지정해 상대 경로를 지정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지정할 수 있었죠. 역시 여러 개의 경로를 복수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절대 경로는 마운트된 링스 시스템의 특정 디렉토리 내에서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상대 경로는 작업 디렉토리 내의 하위 디렉토리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한 개념이죠. 이제 다음 명령, 디렉토리 삭제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생성되어졌다면 삭제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방금 전에 만든 디렉토리가 잘못 만들어졌을 때 이 명령을 통해 삭제하실 수 있겠죠. rm이라는 것을 통해 파일 삭제나 디렉토리 삭제할 수 있었던 rm이라는 명령을 뒤에 dir이라는 것을 통해 이것이 디렉토리 삭제 명령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성된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명령이고요. 사용법은 역시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로 두 가지 형태의 명령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옵션은 생성과 같이 -p라는 옵션으로 지정한 하위 디렉토리까지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 옮기기 mv라는 명령입니다. 이 기능은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이 사용법은 mv 뒤에 옵션 원본 파일 대상 파일 mv 옵션 원본 파일의 원본 디렉토리가 될 수 있죠. 그 디렉토리를 또는 파일을 디렉토리로 이때 옵션은 -p, -f, -i, -u, -v가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통해 백업을 하고 만들 것이냐 강제로 삭제하고서 옮길 것이냐 그런 기능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 mv 명령어는 파일을 옮기거나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경우에 사용됩니다. 즉 파일의 이름 바꾸기로도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파일을 옮기거나 다른 이름으로 변경될 때는 항상 원본 파일이 삭제됩니다. 이것이 cp 명령어와의 차이점입니다. cp 명령어는 오직 다른 이름으로 복사되거나 다른 경로로 복사되어지죠. 이때 원본 파일은 항상 보존되지만 mv는 말 그대로 옮기기니까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한다면 cp 명령어를, 완전히 옮기고자 한다면 mv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디스크 용량 확인 명령으로 df 명령입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이고요. df라는 명령 뒤에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옵션에 -a, -i, -k, -t, -t 이 두 가지는 대문자와 소문자에 따라 약간 정보가 틀려지죠.
"-h라는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건 역시도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종류에 따라 용량이 남아있는 것의 어떤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에 따라 옵션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df 명령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하드디스크의 공간 상태를 알려주는 명령어입니다. 파일 시스템의 종류를 지정하지 않으면 현재 마운트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에 대해 남아있는 디스크 정보를 보여주고요. 디스크 용량은 디폴트로 1kb로 표시합니다. 9번째, 디스크 사용량 확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u라는 명령은 사용한 디스크 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법은 du 옵션을 해서 명령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 옵션은 -a, -k, -m이 있습니다. 해당 경로에 대한 사용한 디스크 용량을 표시하는 것이 -a고 k는 용량 표시 단위를 킬로바이트로 표시하며 -m은 용량 표시를 메가바이트 단위로 표시합니다. 이건 특정 디렉토리에 관한 사용 용량들을 알 수 있는 명령 중의 하나입니다. 텍스트 파일을 만들거나 파일 내용을 출력해주는 명령에 대해서는 보도록 하죠. 즉, cat이라는 명령으로 파일의 내용을 출력해주는 명령입니다. 텍스트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내용을 출력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용법은 cat의 옵션에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옵션으로는 -e, -b, -n, -t, -v, -e, -t 이런 옵션들을 통해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cat 명령어는 파일의 내용을 보거나 간단한 텍스트 파일 또는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으로 vi 편집기만큼 리눅스에서 텍스트 파일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사용 방법을 보면 cat 뒤에 파일을 표시한 꺽쇠 기호와 파일명을 적어주시고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Ctrl D키를 눌러 저장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꺽쇠는 일명 리다이렉션이라고 불려지는 기호인데요. 이것은 출력이나 입력의 내용의 방향을 지정하는 방향 지시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리눅스에서 cat 명령으로 비교적 간단한 파일을 만들 경우에 지금 보여지는 예제처럼 꺽쇠 기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다이렉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것을 사용하고 입력에 대한 출력을 지정하면 됩니다. cat 명령어의 기본 입력은 키보드, 출력은 모니터가 됩니다. 여기서 출력의 방향을 지시하는 의미로도 이 리다이렉션을 사용하는데요. 파일명을 적음으로써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을 지시된 파일에 저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리다이렉션 기호에는 방향을 지시하여 기존의 파일을 무시하고 절대적으로 파일을 생성하는 것과 추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리다이렉션 기호가 하나인 경우에는 무조건 파일을 만드는 것이고 기호가 둘이면 기존의 파일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간단한 파일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번거롭게 vi 에디터를 실행해서 파일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아쉽게도 편집 기능이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다음 명령으로 파일 찾기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파일을 찾으려 할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는 이 명령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파일, 그리고 경로, 옵션, 파일명입니다. 옵션으로는 어드민의 n, A타임의 n, C민의 n, C타임의 n, empty, name의 패턴, your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도 역시 보여지는 표를 참조하셔서 본인이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help라는 것을 통해 명령어들을 참조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죠. 일종의 검색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파일 명령으로 쉽게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명령은 프로세스 상태 확인으로 PS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 역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 중에 하나이죠. 이 명령은 작동적인 프로세스 상태를 체크하는 명령으로 PS의 마이너스 옵션 형태로 사용합니다. 옵션으로는 L과 U와 J와 S와 N과 A와 X가 있습니다. PS 명령으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라는 명령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다른 유저의 프로세서까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자 할 때 A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이 옵션이라는 것은 단독적인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록 장치 연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을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공부하게 되면서 리눅스를 공부하게 되면서 마운트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마운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히 보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연결하겠다라는 것을 지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마운트라는 명령입니다. 사용법은 마운트의 -fnrvw, -t의 fs의 유형, -a의 옵션, 장치 디렉토리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보여주는 억새 가로들은 옵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옵션으로 -v, -f, -n, -r, -w, -t, vs, typ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본인이 마운트 시키고자 하는 것에 어떠한 기능들을 넣을 것인지 추가적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리눅스에서 CD-ROM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 물리적인 장치를 파일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마운트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장치, 하드디스크나 CD-ROM, 플로피 디스크를 파일 시스템으로 변경할 때 이 마운트 명령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S-DOS 유틸리티 사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이 명령은 MS-TOOLS라는 명령으로 MS-DOS에 관련된 유틸리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류는 mdir, mcopy, mcd, mformat, mrd, mread, mran, mtype, mwrite와 같은 종류들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도스 상태에서 리눅스 파일을 읽거나 백업을 원할 때 도스용 플로피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또는 도스 파일로 리눅스로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 사용되어지는 명령이 MS-TOOLS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일 시스템 만들기 명령으로 nkfs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명령이고요. 사용법은 nkfs의 -t의 어떠한 형태로 fs의 -옵션과 장치명 블럭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에 대한 것은 헬프 명령을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nkfs라는 명령어는 하나의 드라이버 장치를 리눅스 파일 시스템으로 만들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도스에서는 디스크를 포맷할 때 포맷 명령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명령은 하드디스크 파티션을 리눅스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일 시스템 점검 명령입니다. fsck나 e2fsck 이 명령들은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점검하고 복원시켜주는 명령으로 사용법은 fsck-t 파일 시스템 유형과 파일 시스템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이 명령은 시스템이 부팅 시에 파일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체크하고 파일 시스템이 손상되었을 때 fsck라는 명령으로 이러한 것을 점검하고 복구합니다. 리눅스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않았을 때 그런 상태 종료가 되어지면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중단되지 않아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전원 스위치를 넣어 부팅하게 되면 커널 부팅 과정 중
파티션을 확인하는 부분에 이 명령어가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커널 부팅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파티션 결함을 복구하지 못한다면 부팅이 완료된 후에 수동으로 복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 명령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을 복구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스템 사용자 확인하기 후라는 명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사용법은 후라고 해서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이때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i, -n, -q, -w, -t와 같은 명령 옵션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은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계정 사용자들을 확인하는 명령으로 후 또는 w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간단히 후 명령을 실행하면 현재 쉘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령어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프로세스 죽이기라는 킬 명령입니다. 아까 프로세서를 확인하는 명령이 ps라는 것이 있었죠. 그때 어떤 특정한 프로세서가 리눅스라는 시스템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또는 성능에 저하를 주고 있다. 또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프로세서가 있다고 할 때 그 프로세서들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런 내려주는 명령이 kill 명령입니다. 그때 재활성하거나 완전히 죽이고자 할 때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옵션은 -1과 HUP라는 것과 -9 활성화하겠다, 죽이겠다 라는 옵션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겠죠. 즉, 프로세서를 죽이거나 다시 띄우고자 할 때 이 kill 명령어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